충격적인 일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 한국인 여학생이 여러 개의 언어로 연설하고 있습니다. 각 학계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녀를 스카우트하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시작하겠습니다. 감동 포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캠벨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묻곤 해요.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손녀를 키웠는지.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시작은 슬픔이었어요. 남편 제임스와 저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 부부랍니다. 그는 물리학을, 저는 문학을 가르쳤지요. 우리에겐 세 아이가 있었어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 소피아. 소피아는 우리 가족의 빛이었습니다. 항상 웃음을 지었고 호기심이 많았죠.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소피아가 8살 때였어요. 학교 소풍에서 호수에 빠져.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숨이 멎을 것 같네요. 제임스는 소피아의 방을 그대로 두었어요.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힘들었죠. 때로는 밤중에 일어나 소피아의 방 앞에 서서 문을 열지 못한 채 서 있곤 했답니다. 우리 집은 케임브리지의 빅토리안 저택이었어요. 너무 커서 관리가 쉽지 않았지요. 아이들이 자라 대학에 진학하고 나니 텅 빈 집에서 우리 둘만 남았어요. 방 6개의 서재와 넓은 정원까지. 제임스가 교수 자리를 얻었을 때 기뻐서 구입했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그 빈 공간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임스가 말했어요. 집 관리인을 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처음엔 반대했어요. 낯선 사람이 우리 공간에 들어오는 게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정원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동의했지요. 신문에 광고를 내고 몇 주 동안 지원자들의 서류를 검토했어요. 대부분 은퇴한 부부나 독신 여성들이었죠. 그러다 서류 더미 속에서 눈에 띄는 이력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정민우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어요.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지요. 뭔가 끌리는 구석이 있었어요. 제임스의 후배 교수가 추천했다는 메모도 있었고요. 이력서 구석에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4세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제임스에게 이력서를 건네며 물었죠. 면접을 볼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의 눈에도 같은 감정이 보였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어쩌면 희망 같은 것. 그렇게 우리는 정민우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면접 날 창밖으로 보스턴의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임스는 서재에서 학생들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민우 씨를 기다리고 있었죠. 정확히 약속 시간보다 5분 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군요 생각하며 문을 열었어요. 민우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단정한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고 빗물에 젖은 우산을 조심스레 현관에 두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작은 아이가 서 있었어요. 소연이었죠. 까만 생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여자아이. 소피아와 너무 닮았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소연이는 빨간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아빠의 바지를 꼭 잡고 있었죠. 민우 씨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소연이도 아빠를 따라 작은 목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거실로 안내했죠. 민우 씨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죠. 제임스가 서재에서 나와 합류했고 소연이에게는 과자와 주스를 내어주었어요. 소연이는 조용히 감사하다며 받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치고는 참 예의 바르고 침착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민우 씨의 이야기가 조금씩 풀려나왔어요. 한국에서 대학원생이었을 때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했고 함께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소연이가 태어난 후 아내는 산후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대요. 어느 날 소연이를 맡기고 잠시 나간다더니 그대로 연락이 두절됐다고 했어요. 아이를 버리고 홀로 한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민우 씨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픔을 감추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때 제임스가 물었어요. 왜 관리인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민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죠. 박사과정 장학금으로는 보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수업이 없을 때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숙소와 약간의 수입이 있으면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죠. 소연이는 그동안 조용히 앉아 책장의 책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물었더니 놀랍게도 또박또박 영어로 대답했어요. 그림책을 좋아한다고. 소피아의 어릴 적 그림책들이 아직 책장에 꽂혀 있었는데 소연이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렀죠. 저는 소연이에게 책을 한 권 꺼내 보여도 된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소피아가 가장 좋아했던 책을 골랐어요. 별을 삼킨 아이라는 책이었죠. 면접이 끝나고 민우 씨와 소연이가 돌아간 후 제임스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낯선 사람들에게 우리 집을 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제임스가 말했어요. 집 뒤편 별채를 수리하면 그들이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소연이가 집에 웃음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다음 날 저는 소피아의 방을 열었어요. 8년 동안 거의 닫아두었던 방이었죠. 먼지를 닦고 침대 시트를 바꾸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였어요. 소피아의 그림책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으로 딸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아이가 오는 것을 괜찮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소피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고. 일주일 후 민우 씨와 소연이는 우리 집 별채로 이사 왔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오랜만에 작은 발자국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민우 씨와 소연이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어요. 봄이 오고 정원은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 찼죠. 민우 씨는 정말 성실했어요. 수업이 없는 날이면 집 주변을 정비하고 묵은 잔디를 깎고 낡은 부분을 수리했어요. 특히 정원 일에 재능이 있어서 황폐했던 우리 정원이 다시 아름답게 변했답니다. 소연이는 종종 제 서재에 들어와 책을 구경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그림책을 좋아했는데 금세 영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죠. 4살 반밖에 안 된 아이가 이미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민우 씨는 아이에게 2 언어를 모두 가르치고 있다고 했죠. 제임스는 소연이에게 특별한 애정을 보였어요. 퇴근 후면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가끔은 작은 망원경을 가지고 정원에 나가 밤하늘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소연이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에 제임스는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마치 대학생에게 강의하듯이요. 그런 밤이면 제임스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생기를 볼 수 있었어요. 여름이 다가올 무렵 민우 씨가 자주 피곤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박사과정 때문에 그런가 생각했죠. 시험 기간이라 잠을 못 자는 거라고요. 하지만 어느 날 민우 씨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별채 계단에서 그가 비틀거리는 모습을 본 제임스가 달려가서 부축했죠. 민우 씨는 대학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3기라고 했어요. 33의 나이에 딸아이 하나 두고.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우 씨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죠. 교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연이는 어떡하죠? 제임스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동료들을 불러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죠. 저는 민우 씨가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소연이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아이에게 아빠의 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소연이는 이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아파요? 어느 날 소연이가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빠가 아프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하고 있다고.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내가 아빠 옆에 있을게요. 그럼 아빠 빨리 나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민우 씨의 치료는 쉽지 않았어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죠. 그럼에도 그는 소연이 앞에서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소연이를 무릎에 앉히고 한국 동화를 들려주거나 소연이의 그림을 칭찬해 주었죠.
하지만 소연이가 잠든 후에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눈물을 흘리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소연이는 점점 더 우리에게 애착을 보였어요. 아침이면 제임스의 연구실로 살금살금 들어와 무릎에 앉아 책을 읽자고 졸랐고, 저녁이면 제 옆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마치 우리가 언제든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으려 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날, 민우 씨는 저희에게 부탁했어요. 한국에 계신 그의 부모님께 연락해달라고. 전화를 걸었더니 연세 지긋한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영어를 거의 모르셨지만 민우 씨의 상태를 설명하자 울음소리가 들렸죠. 미국으로 오고 싶지만 형편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민우 씨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다고요. 그날 밤 제임스와 저는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요. 우린 결정했어요. 민우 씨가 다시 건강을 되찾든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 오든 소연이를 우리가 보살피기로요. 소피아가 우리 곁을 떠난 후 다쳤던 우리의 마음이 소연이로 인해 다시 열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가을이 왔을 때 민우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암은 간으로 전이되었죠. 의사들은 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어요. 민우 씨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소연이와 함께 보내기 위해 호스피스 케어를 선택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우 씨는 소연이를 데리고 정원에 나가 단풍나무 한 그루를 심었어요.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지만 그는 꼭 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소연이와 함께 작은 삽으로 흙을 파고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어요. 민우 씨가 소연이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크게 자랄 거고 소연이도 이 나무처럼 커질 거라고. 아빠가 못 볼 수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연이가 잘 자라는지 지켜봐 주실 거라고 했죠. 소연이는 아직 아빠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나무에 물을 주었죠. 민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보았어요. 그는 재빨리 닦아내고 소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날 저녁 제임스와 저는 민우 씨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길어야 한 달, 짧으면 몇 주라고요. 소연이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임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연이를 우리가 맡아 키우자고요. 우리 집에서 자라게 하자고 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소연이는 이미 우리 심장 속으로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소피아를 잃은 후 우리 마음속에 생긴 빈 공간을 소연이가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우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가 병원 침대에 앉아 있을 때였죠. 소연이는 병원 놀이방에서 간호사와 놀고 있었어요. 제임스가 말했어요. 민우 씨가 회복되어 소연이를 직접 키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럴 수 없게 된다면 우리가 소연이를 입양하고 싶다고요. 소연이를 우리 딸로 키우고 싶다고 했어요. 입양 절차가 복잡하겠지만 제임스의 법대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민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안도감과 감사함도 섞여 있었죠. 그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덧붙여 말했어요. 소연이의 한국 문화와 언어도 잊지 않게 할 거라고요. 민우 씨의 이야기와 사진들, 한국의 전통과 음식들을 소연이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했죠. 소연이가 자기 뿌리를 잊지 않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우 씨는 천천히 손을 뻗어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가죽 앨범을 꺼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앨범에는 소연이의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소연이의 첫 생일, 첫 걸음마, 첫 크리스마스. 그리고 민우 씨와 소연이가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도 있었어요. 민우 씨의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민우 씨는 앨범을 저희에게 건네주며 소연이가 자라면 이것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소연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할머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달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 소연이가 더 크면 한국의 할머니를 만나러 보내달라고도 부탁했죠. 입양 절차는 민우 씨의 의료 기록과 제임스의 인맥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어요. 우리의 재정 상태와 주거 환경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이미 소연이와 함께 지내며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도움이 됐죠. 민우 씨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어요. 호스피스 케어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그는 더 이상 병원에 있을 수 없어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별채에 병원 침대를 설치하고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했죠. 민우 씨는 소연이와 마지막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싶어 했어요. 민우 씨의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하버드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했죠. 소연이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제 손을 꼭 잡은 채 의젓하게 서 있었어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빠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느끼고 있었죠. 장례식 후 며칠 동안 소연이는 말이 없었어요. 사진첩을 들고 침대 위에 앉아 아빠의 사진을 보는 시간이 많았죠. 저는 아이를 억지로 달래려 하지 않았어요. 슬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소연이가 5살 생일을 맞았을 때였어요. 제임스가 선물로 여러 나라 그림책을 사왔죠. 영어, 한국어는 물론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로 된 동화책이었어요. 소연이가 아빠의 모국어를 잊지 않길 바랐고 또 다른 언어들에도 관심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소연이는 그 책들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 후 소연이는 그 책들을 거의 다 읽고 있었어요. 단순히 외운 게 아니라 실제로 읽고 이해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아침 소연이가 프랑스어 책을 들고 와서 말했어요. 이 책은 달과 별 이야기인데 독일어 책이랑 이야기가 다르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소연이가 두 언어를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전문가에게 소연이를 데려갔어요. 하버드의 아동 언어 발달 전문가였죠. 결과는 놀라웠어요. 소연이는 초고도 언어 영재였어요. 언어를 습득하는 속도가 일반 아이의 10배 이상이라고 했죠. 그것도 특별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요. 전문가는 소연이의 두뇌가 언어의 패턴과 구조를 본능적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어요. 한 번 들은 단어나 문장을 거의 완벽하게 기억하고 문법 규칙을 직관적으로 파악한다고 했죠. 이런 능력은 수천 명 중 한 명에게도 나타나기 힘든 특별한 재능이라고요. 우리는 소연이의 재능을 어떻게 발전시켜 주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아이의 호기심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방식을 선택했죠. 다양한 언어의 책과 음악, 영화를 접할 수 있게 해주었고, 소연이가 관심을 보이면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6살이 되었을 때 소연이는 이미 5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였죠. 7살에는 러시아어와 이탈리아어를, 8살에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추가했어요. 9살이 되자 아랍어와 히브리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죠. 소연이의 능력은 학교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국제학교에 입학시켰는데 선생님들은 소연이의 언어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특히 외국에서 온 전학생들이 있으면 소연이가 통역사 역할을 자처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아이, 브라질에서 온 아이, 일본에서 온 아이. 소연이는 그 아이들의 첫 친구가 되어주었죠. 10살이 되었을 때 소연이는 MIT의 한 언어학 교수의 눈에 들어갔어요. 교수는 소연이와의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허락했죠. 조건은 소연이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한에서만 진행한다는 것이었어요. 교수는 동의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연이는 MIT 언어학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그 연구에서 교수는 소연이의 두뇌가 언어를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fMRI 스캔 결과 소연이의 뇌는 여러 언어를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었고 언어 간의 전환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죠. 교수는 소연이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언어 천재 다중 언어 습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었죠. 중학교에 들어갈 때쯤 소연이는 이미 20개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었어요. 유럽어, 아시아어, 중동어는 물론 스와힐리어, 힌디어, 핀란드어 같은 언어까지요. 심지어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도 공부했죠. 소연이의 재능은 언어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음악적 감각도 뛰어났고 특히 피아노를 잘 쳤죠. 언어의 리듬과 음악의 리듬이 비슷하다고 했어요. 둘 다 패턴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라고요. 제임스와 저는 소연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때로는 민우 씨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의 딸이 얼마나 특별한 아이로 자라고 있는지 자랑스러워할 거라고요. 소연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케임브리지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그날 소연이는 졸업생 대표 연설을 했죠. 유창한 영어로 시작해서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마무리했어요. 5개 언어로 자연스럽게 전환하며 말하는 모습에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소연이는 16살에 하버드 대학에 조기 입학했어요.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을 복수 전공했죠. 소연이의 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언어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아빠가 타국에서 겪었을 언어적 어려움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학 첫 해에 소연이는 다중언어 처리를 위한 신경망 모델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학부생이 쓴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리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죠. 소연이는 이미 학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어요. 대학 시절 소연이는 유엔에서 인턴십을 했어요. 동시통역을 하던 그녀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죠. 19살의 젊은 여성이 복잡한 외교적 표현을 완벽하게 통역하는 모습이 경이로웠다고 해요.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소연이를 만나 칭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인턴십을 마친 후 소연이는 세계 각국을 여행했어요. 방학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해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경험했죠. 베트남, 인도, 브라질, 에티오피아, 터키. 소연이는 어디서나 현지인처럼 녹아들었어요. 그 나라 말을 하고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면서요. 특히 한국 방문은 소연이에게 특별했어요. 아빠의 고향이자 자신의 뿌리가 있는 곳이니까요. 민우 씨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소연이는 할머니가 살았던 마을을 찾아갔어요. 할머니의 묘소에 꽃을 놓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요. 아마도 아빠와 할머니에게 자신의 성장과 꿈에 대해 들려주었겠죠. 소연이의 학부 졸업 논문은 인공지능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통역 시스템 개발이었어요. 그녀는 사용자의 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여러 언어로 번역해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죠. 교수들은 이 논문이 박사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몇몇 IT 기업들이 즉시 특허 매입을 제안했어요. 19살에 학부를 졸업한 소연이는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어요. 현실 세계에서 경험을 쌓고 싶다고 했죠. 세계 각국의 유명 IT 기업들이 소연이를 영입하기 위해 경쟁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선택권은 소연이에게 있었죠. 그 중에서도 구글 CEO가 직접 소연이를 만나기 위해 보스턴에 왔다는 이야기는 하버드 캠퍼스의 전설이 됐어요. 소연이는 최종적으로 구글을 선택했어요. 실리콘밸리가 아닌 보스턴 지사에서 근무하는 조건이었죠. 소연이는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했어요. 주말마다 집에 와서 저와 제임스와 시간을 보내곤 했거든요. 소연이에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고 그녀의 성공 뒤에는 우리가 함께했다는 것을 잊지 않았죠. 구글에서 소연이는 곧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어요. 그녀의 다중언어 이해 능력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번역하도록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어요. 특히 문화적 뉘앙스까지 고려한 번역 시스템은 업계의 혁신으로 평가받았죠.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연이는 이미 IT 업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어요. 사내 발표회에서 다양한 언어로 자유롭게 발표하는 모습, 세계 각국의 팀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려는 진정성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저는 종종 소연이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많은 언어를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소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어는 그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창문일 뿐이라고. 각 언어마다 고유한 색깔과 리듬, 그리고 느낌이 있어서 마치 다른 악기로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요.
소연이의 머릿속에서는 그 모든 언어가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조화롭게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23살의 소연이는 구글의 인공지능 언어 처리 부서의 팀장이 됐어요. 회사의 대부분 직원들보다 어린 나이였지만 소연이의 능력과 리더십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소연이가 개발한 유니버설 트랜슬레이터는 구글의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평가받았어요. 이 시스템은 97개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할 수 있었죠. 기존의 번역 시스템과 달리 소연이의 알고리즘은 단순히 단어나 문장을 옮기는 것을 넘어 문화적 맥락과 뉘앙스까지 고려했어요. 소연이는 자신의 다중언어 경험을 인공지능에 주입하는 데 성공한 거죠. 소연이는 연구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기술을 소개하고 현지 개발자들을 교육했죠. 언어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특히 소외된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멸종 위기에 처한 언어들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죠. 26살의 소연이는 TED 강연에 초청받았어요. 언어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죠. 10개 언어를 번갈아가며 자연스럽게 강연하는 모습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소연이는 강연에서 민우 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이국 땅에서 겪었을 언어적 어려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요. 강연 끝에 소연이는 한국어로 아빠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객석에 있던 저와 제임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답니다. 27이 되었을 때 소연이는 구글의 경영진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어요. 전 세계 사용자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구현하는 직책이었어요. 소연이는 기쁘게 수락했죠. 새로운 역할에서 소연이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그녀는 전 세계에 흩어진 개발팀들을 하나로 연결했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소연이의 리더십 아래 구글의 언어 관련 서비스는 급속도로 발전했고 사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어요. 제임스와 저는 이제 70을 훌쩍 넘었어요. 케임브리지의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예전만큼 활동적이진 않답니다. 제임스는 가끔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오가곤 해요. 하지만 소연이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눈을 반짝이며 밝아져요. 노 교수의 영혼에 다시 생기가 돌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소연이는 매주 우리에게 전화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보스턴에 와서 우리와 주말을 보내죠. 그럴 때면 소피아의 방에 들러 잠시 조용히 앉아있곤 해요. 마치 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소연이에게 소피아는 결코 만난 적 없는 가족이니까요. 소연이는 종종 말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세계 어디를 가든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가 그녀에게 준 것보다 그녀가 우리에게 준 것이 훨씬 많으니까요. 우리는 소연이를 통해 두 번째 삶을 살게 됐어요. 소피아가 떠난 후 닫혔던 우리의 마음이 소연이로 인해 다시 열렸죠. 소연이가 이룬 성취는 모두 자신의 노력과 재능 덕분이지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녀에게 안정과 사랑을 주었기에 그 재능이 꽃필 수 있었다고요. 가끔은 생각해요. 민우 씨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까? 그가 데려온 작은 별이 이렇게 밝게 빛날 줄 알았을까? 제임스와 저는 소연이를 통해 민우 씨를 기억해요. 그의 성실함, 그의 따뜻함, 그의 지혜가 소연이 안에 살아있으니까요. 우리 집 뒤뜰에는 민우 씨와 소연이가 함께 심었던 단풍나무가 있어요. 지금은 키가 훌쩍 자라 2층 창문까지 닿을 정도가 되었죠. 매년 가을, 그 나무는 붉은 단풍으로 정원을 물들여요. 소연이는 그 나무를 아빠 나무라고 불러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성취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그 나무 아래서 아빠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얼마 전 소연이가 특별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프로젝트였어요. 특히 경제적, 지리적 이유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다국어 교육 플랫폼이라고 했죠.
소연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소연이는 자신의 재능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민우 씨를 떠올렸어요. 그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오늘 아침 창문 너머로 아빠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햇살이 스며들어 정원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어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다만 형태를 바꿀 뿐이죠. 소피아를 통해 배운 사랑이 소연이에게로, 소연이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소연이는 우리의 두 번째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별, 이제는 세계를 비추는 우리의 빛이 되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캐서린 제임스 씨, 오랫동안 소연이 옆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